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장미꽃 장식으로 가득한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숙의 딸 은비의 결혼식입니다. 정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정숙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시간 다 됐습니다. 곧 입장하셔야 해요. 웨딩 플래너의 말에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단칸방에서 김밥 말아 도시락 싸며 키웠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네요. 정숙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웨딩 플래너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건넵니다. 어머님 덕분이죠. 도시락 체인점까지 일구신 분이니까요. 은비님도 어머님 닮아서 교사로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도시락 가게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정숙 도시락의 대표. 그 모든 것이 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웨딩홀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립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신랑과 그 집안 사람들이 정숙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신랑 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 대표님 같은 멋진 장모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집안의 딸을 보내게 되어 행복합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모든 하객이 일어섭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비가 입장합니다. 27살의 은비는 단아하면서도 빛이 나는 신부입니다. 교사답게 지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단 둘이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은비가 정숙 앞에 서자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녀입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네요. 은비가 작게 속삭이자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우리 딸이 더 빛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주례가 입장하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초췌한 모습의 중년 여성.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 여자에게 향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 순간 여자는 식장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잠깐만요. 여자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돌아봅니다. 정숙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신부는 제 딸입니다. 순간 웨딩홀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은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합니다. 입술이 바싹 마릅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내 이름은 민정입니다. 27년 전 이 사람이 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
은비의 어깨가 처집니다. 정숙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이러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7년 전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있을 때 아이를 데려간 건 당신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집니다. 신랑 측 부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결혼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신랑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은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은비는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정숙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진짜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은비야.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야. 내가 널 낳았고 내가 키웠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때 민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27년 전 병원 기록이에요. 제가 출산한 기록, 그리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 기록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장의 사진도 꺼냅니다. 이건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발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 말에 몸을 굳힙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던 정숙 사장님은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망쳐진다면 우리 가문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식을 잠시 중단한다고 알립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참으며 신랑을 바라봅니다.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줘.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해. 신랑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민정은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27년 동안 찾았어요. 내 딸을. 매일 기도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정숙이 민정과 은비 사이에 서며 외칩니다. 그만해요. 우리 딸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은비는 혼란스러움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누가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정은 다시 서류를 들어올립니다. 출생신고가 뒤늦게 됐던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신 이름으로는 출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이 됩니다. 정숙은 항상 은비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것을 시골에서 급하게 출산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집니다. 신랑 측 가족은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줍니다. 엄마, 정말 내가 당신 딸 맞아요? 진실을 말해줘요. 정숙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뿌리칩니다. 민정이 경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제 아이를 찾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은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웨딩홀을 뛰쳐나갑니다. 정숙은 딸을 따라가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웨딩홀에 남은 것은 충격에 빠진 하객들과 서로를 노려보는 두 여자뿐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결혼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숙은 쓰러질 듯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27년간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정숙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누렇게 변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27년 전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었다. 내 아이를 잃은 지 6개월. 남편은 날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정숙은 33세.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매일 병원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신생아실 앞에서 한 여자를 봤다. 아이를 낳고도 돌보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우울증이 심해 아이를 본 적도 없다고. 정숙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거부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우선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없나요? 남편도 연락이 안 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정숙은 그날 밤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핑크색 담요에 쌓인 작은 여자아이.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일기를 읽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고 연약했다. 엄마도 없이 버려질 운명이란다. 내가 잃은 아이처럼. 창가에 놓인 아이는 마치 나를 기다린 것만 같았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다. 내가 키운다면? 내가 진짜 엄마가 된다면? 그날의 선택이 지금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다시 상자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냅니다. 신생아 병원에서 실종, 경찰 수사 중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그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은비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비라는 뜻으로 정숙의 메마른 인생에 내린 단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은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은비가 오늘 첫 걸음마를 뗐다. 내 이름을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정말 엄마가 된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죄인일까? 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은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숙의 도시락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정숙 도시락은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고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은비는 좋은 대학에 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은비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정숙은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은비에게 주려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를 덜어줄 것처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다시 닫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부정할까? 전화벨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입니다. DNA 검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은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미소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경찰서 상담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7년의 세월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피로한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형사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민정 씨, 27년 전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군인이었고 저는 첫 아이를 가졌죠. 그런데 임신 중에 남편이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듯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형사는 민정의 말을 경청하며 기록합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당시 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민정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신생아의 발목 사진입니다. 간호사가 몰래 찍어준 사진이에요. 아이가 나아지면 보여주세요라며.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는 병원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아이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데려갔다고 했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멈추고 물어봅니다. 그럼 27년 동안 계속 찾아오셨던 건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몇 년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이를 찾아 헤맸죠.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민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거친 손,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아픈 사람들, 특히 산후 우울증을 앓는 엄마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라도 제 죄책감을 덜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형사가 물어봅니다. 어떤 뉴스였나요? 도시락 CEO의 성공 신화라는 특집이었어요. 정숙 씨와 그녀의 딸 은비가 나왔죠. 은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충격을 다시 느끼는 듯합니다. 딸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너무 닮았어요. 제 어릴 적 모습과 남편의 눈과 코를. 그리고 보도에서 은비의 나이가 27살이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셨나요? 민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 은비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생후 1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점, 정숙 씨의 출산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은비의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까지.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확신이 들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숙 씨는 유명인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사회복지사였으니까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기록을 마치며 묻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나타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신문 결혼 공지에서 봤어요. 도시락 체인 정숙 대표의 딸 은비 양,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민정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듭니다. 제가 한 일이 결혼식을 망치게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7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딸을 되찾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저 진실만 알려주고 싶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숙 씨가 키웠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했죠. 그저 딸이 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형사실을 나선 민정.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고 걷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릅니다. 27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꺼놓은 채 바깥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식탁 위에는 결혼식 날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은비는 휴대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에 숨이 막힙니다. 정숙의 메시지가 가장 많습니다. 은비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딸, 엄마가 설명할게. 제발 연락해. 은비야, 엄마 너무 걱정된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은비는 그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말 정숙이 자신의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 낯선 여자 민정이 진짜 엄마일까요? 신랑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 서한입니다. 예정된 결혼 절차는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은비는 더 읽지 않고 편지를 구겨버립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정숙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첫 교사 발령받은 날. 모든 순간에 정숙은 늘 은비 곁에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을까? 은비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의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괴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에서는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락 체인 CEO, 유괴 의혹, DNA 검사 진행 중. 은비는 TV를 끕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SNS 메시지입니다. 낯선 계정에서 온 메시지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은비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 씨. 민정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일로 당신의 인생에 혼란을 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은비는 메시지를 계속 읽습니다. 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다만
그날 이후로 매일 그립기만 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그저 진실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민정의 연락처와 주소가 있습니다. 은비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은비는 결심합니다.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섭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에 있는 정숙의 외가. 어릴 적 여름마다 갔던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은비는 오래된 목조 가옥에 들어섭니다. 정숙의 이모가 살던 집이지만 이모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빈집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은비는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적 이 바다에서 정숙과 함께 놀았던 기억, 조개를 잡고 모래성을 쌓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추억들마저 거짓일까?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니다. 저녁이 되자 은비는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혼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정에게도 메시지를 남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은비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거짓은 아니라고. 그녀는 여전히 은비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이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은비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둥지를 잃은 새처럼 그녀도 자신의 자리를 잃은 기분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바다는 더욱 깊고 검은 빛을 띱니다. 은비는 촛불 하나를 켭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은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기로.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비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두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 자신을 낳은 여자와 자신을 키운 여자.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 민정은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은비는 민정의 친딸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민정이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합니다. 유괴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아동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친권 회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친권 회복이요? 은비는 이미 성인인데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씨에 대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민정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권 회복 신청을 준비해 주세요. 다른 한편 정숙은 자신의 대표실에서 법무팀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고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합니다. DNA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파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비는 내 딸이에요. 27년 동안 내가 키웠어요. 그 여자는 단 하루도 은비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소식을 전합니다. 민정 씨 측에서 친권 회복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비 씨가 돌아왔다고 해요. 자택에 있다고 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곧바로 회의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합니다. 정숙의 자택. 은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비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봅니다. 며칠 사이 은비는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은비야, 돌아왔구나. 정숙은 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은비의 차가운 표정에 멈춰 섭니다. DNA 결과 나왔어요? 은비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왔어. 그럼 이제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 아닌 거죠? 정숙은 말없이 은비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왜 그랬어요?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뺍니다. 그때 난 너무 절망적이었어.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내가 있었어. 엄마도 없이 혼자 남겨질 아이. 내가 구해준 거야. 은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구해준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요. 제 진짜 엄마의 인생도 망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습니다. 정숙과 은비는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은비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 여자가 거실에 함께 앉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마침내 민정이 말을 꺼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친권 회복 신청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용이죠? 은비는 이미 성인이에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27년간 빼앗긴 시간, 제 딸과의 인연을 되찾고 싶어요. 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얘는 죽었어. 당신은 우울증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잖아요. 민정도 일어나 정숙과 마주섭니다. 그래서 평생 딸을 안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제 잘못은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여자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은비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은비의 외침에 두 여자는 멈춥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두 분 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민정이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27년 동안 매일 찾았어요. 정숙도 은비에게 애원합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실에 남은 두 여자. 정숙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민정은 놀랍니다. 정숙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 아이를 데려온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은 천천히 정숙 옆에 앉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목숨보다도요. 민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못해준 일을 당신이 해주었으니까요. 두 여자는 이제 적대감 없이 마주봅니다. 은비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들의 인생.
이제 그들은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비는 결심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거실에는 정숙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민정은 어젯밤 돌아갔습니다. 은비야, 잘 잤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 앞에 앉습니다.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제 엄마예요.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민정 씨도 제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절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은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저는 두 분 모두를 제 삶에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를 데려오신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정숙은 은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고마워, 은비야. 그리고 결혼식 일은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신랑 측에 연락할 거예요. 정숙은 놀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했어. 은비는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몇 시간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은비는 전 약혼자인 준호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불편해 보입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준호가 말합니다. 은비는 차분하게 응답합니다. 물론 알아요. 결혼식이 엉망이 됐고 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죠. 당신 부모님이 화가 나신 것도 이해해요.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혼인신고 전이라 다행이라고 하시더라. 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대. 은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내가 먼저? 네. 당신 집안에서 우리 집안 배경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은비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준호의 아버지와 정숙의 도시락, 체인 사이의 불법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엄마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려 했던 거죠? 그것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죠. 준호는 변명하려 합니다. 은비야, 오해야. 난 정말 널. 은비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자릅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당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 여자친구와 만났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은비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은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제가 먼저 제기할게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불법 계약 시도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에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비를 붙잡으려 합니다. 잠깐만, 은비야.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그 서류는 놓으세요. 은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손을 뗍니다. 전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이미 최악의 순간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제 엄마 회사 이미 당신네 로펌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했어요. 은비는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정숙의 회사.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이사들 앞에 섭니다. 최근 있었던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죄송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질문합니다.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정숙이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은비가 들어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은비에게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도 될까요? 은비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정숙 옆에 섭니다. 저는 정숙의 딸 은비입니다. 최근 벌어진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선 저는 정숙을 제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27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은비는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준호 측 로펌이 우리 회사와 맺으려 했던 불법 계약 내용입니다. 제 결혼을 이용해 회사를 손쉽게 통제하려 했던 증거죠. 이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위기관리 방안입니다. 제가 직접 언론에 진실을 알리고 이 사건을 통해 입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정숙은 놀랍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경영 능력과 회사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합니다. 이사회는 은비의 당당한 모습에 감명받은 듯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숙과 은비는 함께 회사를 나섭니다. 어떻게 준호 가족의 불법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거니? 정숙이 물어봅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비서가 도와줬어요. 의심스러운 계약이 있다고 알려줬죠. 정숙은 딸을 꼭 껴안습니다. 자랑스러워 은비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비는 정숙에게 말합니다. 민정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내일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어요. 정숙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은비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 두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제가 지킬게요. 6개월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은비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미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은비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선생님, 다 그렸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건 누구니?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두 분이에요. 이건 친할머니, 이건 엄마의 새 엄마예요. 은비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비는 교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정숙, 오늘 새가게 오픈이야. 수업 끝나면 꼭 와. 민정, 은비야. 첫 손님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에 답합니다. 곧 갈게요. 기대돼요. 학교를 나선 은비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상가로 향합니다. 은빛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테이프 커팅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숙과 민정이 나란히 서서 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더 이상 적대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왔구나, 은비야. 정숙이 반갑게 은비를 맞이합니다. 민정도 따뜻한 미소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정숙은 은빛 도시락의 문을 열며 말합니다. 이 가게는 민정이 직접 운영할 거야. 내 체인점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분점이 될 거고. 민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은비가 계속 설득했죠. 엄마의 꿈이 뭐예요? 사회복지사로 계속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은비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정 엄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정숙 엄마 도시락도 맛있지만 민정 엄마 음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점은 조금 특별해. 기존 메뉴에 민정이 개발한 새로운 메뉴도 추가했어. 세 사람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에는 가족의 맛, 사랑의 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은비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 위에 걸린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모성은 피보다 깊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멀리 닿는다. 민정이 은비의 눈빛을 읽고 설명합니다. 정숙 씨가 제안한 문구예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이해해요. 정숙이 덧붙입니다. 진실이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진실이니까.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며 세 사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숙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은비와 민정의 모녀 관계를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서도 조금씩 물러나며 은비와 민정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가게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계산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파트타임으로 줄이고 이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비는 첫 손님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포장합니다. 정숙의 레시피와 민정의 특별한 반찬이 어우러진 특별한 도시락입니다. 이거 내가 직접 포장한 첫 번째 도시락이에요. 두 분이 함께 맛봐주세요. 정숙과 민정은 은비가 건넨 도시락을 함께 열어봅니다. 도시락 안에는 예쁘게 담긴 음식들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정숙과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은비는 두 사람을 안아줍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정이 물어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은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특별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정숙의 회사 직원들과 민정의 사회복지사 동료들, 그리고 은비의 학교 선생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빛 도시락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비는 카운터 뒤에 서서 두 어머니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서 오세요. 은빛 도시락입니다.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정숙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은비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돕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비가 말합니다. 정숙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야. 정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라면요. 민정이 덧붙입니다. 은비는 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불을 끕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밤거리로 걸어나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도예 작업실. 나이 지긋한 남자의 거친 손이 물레 위에서 춤을 추듯 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만석의 주름진 얼굴은 30년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군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집중된 광채를 띠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만석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또 손님이야? 작업에 몰두하던 만석은 귀에 들려오는 발소리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는 조수정우에게 누구든 방문객은 돌려보내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흙을 만지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돌려보내. 만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갑니다. 만석이 쥐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쉽니다. 며칠째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파리의 작은 갤러리. 한지윤의 개인전 오프닝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살의 젊은 도예가는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신성이죠. 그녀의 작품은 동양적 감성과 서양의 현대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릇 표면에 새겨진 독특한 무늬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고요. 프랑스 평론가의 질문에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온 패턴이에요. 제 내면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윤에게 도예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지윤 씨, 이 무늬가 박만석의 초기 작품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한국인 관람객의 말에 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만석이요? 그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만 한국 도예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30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작가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지윤은 그날 밤 인터넷을 통해 박만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발견된 패턴은 정말로 지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려온 것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일치했죠. 지윤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박만석을 만나야겠다고요. 한 달 후 지윤은 만석의 작업실이 있다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대문 앞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지만 지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만석의 작업실 근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거나 주변에서 채취한 흙으로 작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왔어요? 스승님은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정우의 말에도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작업할 거예요. 스승님께 전해드릴 것도 없고요. 그저
이 주변의 흙이 좋아서 온 것뿐입니다. 지우는 작은 물레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어 형태를 갖춰갔어요. 지은도 모르는 사이 작업실 창문 너머로 만석의 날카로운 눈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정우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께서 내일 아침에 잠시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마 곧바로 돌려보내실 테니까요. 지훈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기회가 왔군요. 그녀는 그날 밤 준비해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박만석이라는 도예의 거장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속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지우는 박만석의 작업실 앞에 서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대문이 열리고 정우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스승님은 작업실에 계십니다. 따라오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가마와 다양한 도예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벽에 걸린 오래된 작품들이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군요. 섬세한 문양과 깊이 있는 색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작업실 안쪽, 박만석은 묵묵히 도자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는 기색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햇살이 비치며 실루엣만 드러나 있었죠. 왜 찾아왔지? 만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지훈은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기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지훈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만석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의 눈이 점차 커지며 작품 속 문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특히 한 작품에서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죠. 그것은 지훈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독특한 패턴이 새겨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문양, 어디서 배웠지? 만석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온 패턴이에요. 마치 제 안에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석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일주일만 있다 가게. 그 이상은 무리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다음 말에 그 기쁨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 작업을 방해하지 말게. 그저 옆에서 보는 것만 허락하겠네. 질문도 최소한으로 하고. 첫날 지훈은 만석의 작업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그의 의지에 따라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지훈은 몰래 스케치북에 그 과정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이리 와보게. 예상치 못한 만석의 말에 지훈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만석은 흙 한 덩이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한번 해보게. 내가 어제 본 자네 작품들, 기본기는 나쁘지 않았어. 지훈의 손이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녀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정 동작들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다고 했지? 독학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지윤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이 저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습은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날 지윤은 만석에게 자신이 채취한 흙으로 만든 작은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석의 작업실 주변에서 며칠 동안 앉아 만든 것이었죠. 이 흙은 어디서 구한 건가? 스승님 작업실 뒤편 계곡에서요. 굉장히 좋은 성질의 흙이더군요. 만석은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대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가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윤의 작품과 그 질감과 색감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만든 것이네. 같은 흙을 사용했지. 지윤은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흙의 선택, 성형 방식, 심지어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지윤은 만석이 특별한 유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재료를 섞어 독특한 색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윤은 그 과정을 눈에 담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이 유약 제조법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지. 하지만 사실 처음 이 조합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지윤은 무언가 감춰진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잠시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죠. 지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을 삼켰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지윤은 돌아가는 길에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지윤 씨는 어떤 연유로 스승님을 찾아오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 작품 속 무늬가 박만석 선생님의 초기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은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의미를 읽었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만석은 지윤에게 직접 흙을 다루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의 그릇부터 시작했죠. 지윤의 손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흙을 만지는 방식, 물레를 다루는 리듬,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흙을 다듬는 습관까지 만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더 유연하게 움직여봐. 그래, 그렇게. 만석의 지도는 간결했습니다. 때로는 말 대신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계속해서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 지윤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윤이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려다 물었습니다. 만석은 그녀 옆에 앉아 도구를 건넸습니다. 자네만의 방식으로 해보게. 내가 간섭하지 않겠네. 지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채 그녀는 물결 모양과 함께 독특한 선의 조합을 그려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리던 패턴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충분히 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만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미 작업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그가 남겨둔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업실 밖에서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딸 수아가 그의 작업실에서 놀던 모습,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바로 그 패턴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만석의 오랜 조수이자 제자로서 그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던 만석이 갑자기 젊은 도예가를 받아들인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를 대하는 만석의 태도도 평소와는 달랐죠. 스승님, 지윤 씨에 대해 더 알아봐도 될까요? 식사를 준비하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고아원에서 자랐다 했지. 어느 고아원인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아보게. 정우는 만석의 얼굴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지내며 그의 표정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지우는 만석이 특별히 아끼는 흙으로 작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계절에만 채취할 수 있는 희귀한 종류였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길을 관찰하며 간간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흙은 특별하네. 힘을 너무 주면 균열이 생기고 너무 약하게 다루면 형태가 무너져 버리지. 균형이 중요해. 지우는 집중하여 흙을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이 특별한 흙과 친숙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기술에 놀랐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이 흙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굉장히 독특한 질감이 있어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산골짜기에서 채취한 것이네. 매년 가을에만 가지. 나만 아는 장소였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지우는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옛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갔었지. 그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 만석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을 자제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지우는 작은 접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자신만의 패턴을 새겼습니다. 만석은 그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무늬는 어떻게 생각해낸 건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런 패턴을 그렸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언어 같은 거죠. 만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구석의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서랍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지우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도 더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손길로 그려진 그림들 사이에 지훈이 항상 그리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그린 거죠? 만석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린 것이네. 25년 전에 잃어버린 딸 말일세.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수아라는 이름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빠와 함께 만든 첫 번째 도자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어떤 서류를 건넸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읽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25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진 5살짜리 여자아이에 관한 기록이군. 이름은 박수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지훈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진 것은 정확히 25년 전 5살 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하네. 하지만 자네의 도예 기법, 그 특별한 패턴, 그리고 나이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 정우는 지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25년 전 유일한 딸을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제자로 받지 않으셨어요. 지훈 씨가 오기 전까지는요.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배경,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질문의 답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더 이야기하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지훈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단지 도예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스케치북의 그림들, 박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만석의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6째 날 아침, 지훈은 만석의 작업실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작업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만석과 정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스승님? 정말 지훈 씨가 수아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해. 나이,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 그리고 그 문의까지.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화가 즉시 멈추었고 잠시 후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석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죠. 지훈이 다가가자 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유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만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제의 대화를 언급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스케치북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수아라는 분에 대해서도요. 만석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업부터 먼저 하세. 유약은 도자기의 영혼과도 같아. 내가 개발한 이 유약은 특별하지. 보통과는 다른 재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 만석은 화제를 돌렸지만 지훈은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재료들을 정교하게 섞어 유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재료는 굉장히 희귀해 보이네요. 어디서 구하시나요? 남해의 작은 섬에서 가져온 것이야. 매년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직접 채취하지. 만석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그의 눈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3살 때 처음으로 그 섬에 데려갔었지. 그 아이는 바닷가에서 특이한 돌들을 주워 모았어. 그 돌들을 갈아서 유약에 섞었더니 놀랍게도 지금 내가 보는 이 특별한 색이 나왔다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석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녀는 더 알고 싶었지만 만석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유약을 만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도예에 재능이 있었어. 5살이었는데도 놀라운 감각을 보였지. 특히 그 아이만의 독특한 무늬가 있었어. 내가 그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지.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기록해온 유약 제조법이야.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지우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아의 유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재료 목록과 함께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무늬는 지훈이 항상 그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석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품위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만석아. 대현아, 무슨 일이야? 김대현은 만석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도예가였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지? 만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젊은 도예가야. 일주일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만석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석아,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노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대현이 격렬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석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훈은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박수아일까? 그렇다면 왜 고아원에 버려졌을까? 만석은 왜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만석과 대현이 이야기를 나누러 나간 사이 지훈은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세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만석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갑자기 작업실 창문 너머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가마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불이 번지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주변에 쌓아둔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정우 씨, 스승님. 지훈은 급히 물을 찾았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마실 한쪽에 놓인 만석의 소중한 작품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석이 25년간 제작한 특별한 컬렉션이었습니다. 열기와 연기를 뚫고 지훈은 작품들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만석의 작품을 우선시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을 옮기던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목재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작품을 보호했습니다. 만석과 정우가 달려왔을 때 지훈은 팔에 화상을 입은 채 마지막 작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불을 진압했습니다. 화재는 다행히 가마실로 제한되었고 메인 작업실은 무사했습니다. 괜찮니?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야? 만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작품을 건넸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그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아의 10번째 생일을 위해 만든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하지만 고맙다. 정우가 지윤의 화상을 치료하는 동안 만석은 구해낸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지윤은 이 작품들이 단순한 도자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아를 위해 만든 작품들이네. 매년 그 아이의 생일마다 하나씩 만들었지. 언젠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면 주기 위해서. 지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만석의 딸을 향한 사랑이 이 작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쩌면 그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화재 이후 만석의 태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더 많은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특별한 유약 제조법까지 공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유약은 특별하네. 내가 개발한 비법인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 지윤은 유약을 섞는 만석의 손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인 것처럼요. 화재 사흘 후 정우는 지윤에게 중요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 기록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박수아라는 5살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지윤 씨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나요? 지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유 모를 도예에 대한 끌림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만석은 지윤에게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아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야. 도예 축제에서 함께 만든 작품으로 상을 받았을 때였지.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지윤이 어린 시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한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머리카락을 묶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나는 해외 전시회 출장 중이었어. 귀국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2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영, 수아의 어머니는 내 성공을 질투했어. 그녀는 자신도 유명한 도예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재능이 부족했지. 그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수아를 독차지하려 했어. 지윤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시회에 초청받았을 때였어. 한 달간의 출장이었지. 그 사이 소영은 수아를 고아원에 보냈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수아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1년이 지난 후였어. 소영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 즉시 수아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입양되어 해외로 떠난 후였어.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지. 지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6살 때였죠. 그때부터 작품 활동을 모두 접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내보냈죠. 오직 수아를 찾는 데만 집중했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정우가 들어와 만석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만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윤은 사진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수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는데 독특한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고아원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었습니다. 만석이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에게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수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야. 바로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만석아. 만석이 굳어졌습니다. 소영. 소영은 지훈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아인가 보네. 마침내 찾았구나. 지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영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만석이 지훈 앞에 서며 소영을 마주했습니다. 왜 왔지? 우연히 내가 젊은 도예가를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어.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군.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소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작업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없어. 돌아가.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얼굴을 탐색하듯 훑었습니다. 그래, 정말 수아구나. 눈매가 똑같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25년이나 지났는데.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린 어머니였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다니요. 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술가에게 가족은 족쇄일 뿐이야. 만석은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항상 작업이 우선이었지. 나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었을 뿐이야. 너까지 그의 재능을 물려받았을 때 나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어. 만석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질투심과 집착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거야. 수아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정우가 조용히 지훈을 작업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립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지훈 씨, 잠시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바깥에서 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수아인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5년 전 5살의 박수아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죠.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승님은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요. 하지만 소영 씨가 모든 기록을 감추었고 해외 입양은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죠. 작업실에서 격렬한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소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아라 해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만석은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그의 작품 세계는 내가 사라진 후 완전히 무너졌어. 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 지훈은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네요. 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만석처럼 이상에만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난 그를 구하려 했던 거야. 너만 없었다면 그는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을 텐데. 그때 만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가라, 소영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 소영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일 다시 올 테니 지훈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봐야 득이 될 게 없어요. 소영이 떠난 후 만석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어 기쁩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일 소영이 다시 올 거야.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빈 조각이 마침내 채워진 느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만석의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만석은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특별한 흙을 다루고 있었죠. 이 흙은 수아가 좋아했던 것이네. 남해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특별한 광물이 섞여 있어 발색이 아름답습니다. 지훈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만석은 딸에게 도예의 깊은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오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바로 내가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훌륭한 도예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이지.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에 몰두한 부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시 돌아왔구나, 지훈아. 아니, 이제 수아라고 불러야 하나? 소영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소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게 되었겠지.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항상 자신의 예술만을 생각했어. 우리 가족은 늘 후순이었지. 만석이 일어나 소영을 마주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소영은 지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 그는 내가 사라진 후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 너의 부재가 그의 예술에 깊이를 더했거든. 지훈은 흔들리지 않고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정우 씨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품 활동까지 모두 접었다는 것을.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계략이 통하지 않자 더 직접적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줄게. 여기를 떠나 다시는 만석을 찾지 않는다면 너와 만석이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프랑스에서 성공한 도예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뿌리를 찾았으니 그 어떤 것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소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만석이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는 처음부터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지. 그의 작품 세계에 방해가 된다면서. 만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어. 그때 정우와 대현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현이 소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 소영 씨.
저는 만석이 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가 사라진 후 얼마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딸을 찾는데 인생을 바쳤다는 사실도요. 정우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저는 스승님이 매년 수아의 생일마다 그녀를 위한 작품을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품들은 모두 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25개의 작품, 그녀가 없는 25년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소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만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 당신이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만석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소영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음모는 실패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녀의 위협은 더 이상 아무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라, 소영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길 바라네. 소영은 마지막 분노의 눈빛을 던지고 작업실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만석은 창고로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5개의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작품에는 수아의 나이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만든 것들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지우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30살의 수아를 위한 것이었죠. 함께 작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의 현대적 감각과 아버지의 전통적 기법이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것 같아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흙의 언어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보세. 6개월 후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흙의 언어 마이너스 끊어진 실의 재연결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만석과 지훈의 합동 전시였죠. 그들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수많은 관람객과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박지훈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두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석은 딸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은 예술계에서 완전히 배척되었고 그녀의 악행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이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석과 지훈은 함께 도예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재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 속에는 항상 특별한 무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절되었던 부녀의 연결을 상징하는 오직 그들만이 공유하는 흙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